네,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타인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문학의 매력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흐르는 북 2차시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 이제 해야 할 차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은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산다. 자, 평생 북을 치며 방랑했다. 뒤에 뭐 나오지만 뭐 역마살이 있다 얘기를 했죠. 역마살. 자, 이러한 역마살이 누구? 민성규의 어떤 데모. 그거가 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가 나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뭐 데모도 마찬가지죠. 뭐 기존 사회적인 틀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어가지고 뭔가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존의 틀에 박힌 어떤 삶에서 벗어난 삶,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과 나중에 이제 데모하다가 잡혀간 민성규 둘 다 역마살을 타고났다라고 그 민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하여튼 손자랑 할아버지는 좀 닮았다라는 거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은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산다. 이제 늙어서 아들 내외에 얹혀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내외가 싫어하겠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다가 이제 늙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민노인의 아들인 민대차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기 이제 중에 갈등의 이유가 되겠죠. 갈등의 이유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아버지. 근데 지금 이제 늙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아들 입장이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대찬은 자수성가했지만 아이고 민대찬이 그래도 아버지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보면은 좀 잘 살죠. 자수성가했습니다. 민노인에 대한 원망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가 민대찬의 고향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서 민노인에게 북소리를 청해 듣고 간 일을 계기로 민대찬은 민노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며 민노인이 북채를 잡는 것을 반대한다. 이제 이 아버지의 그 어떤 예술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민대차는 현실적인 어떤 체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니까 체면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체면을 중시한다. 자, 민대차는 체면을 중시한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후로 민노인은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족 중에서 민노인의 예술적 기질과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자 성규뿐이다. 자, 손자 성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 할아버지를. 어느 날 성규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봉산탈춤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가 80년대입니다. 지금 1980년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1980년대까지 이제 대학에서는 뭐 판소리나 뭐 탈춤이나 뭐 이런 동아리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동아리들.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좀 사라지는 추세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산탈춤 뭐 대학생이 뭐 한다고 봉산탈춤 배웠잖아요. 문3 시간에. 좀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1980년대에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가 2000년도 초반인데 뭐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상모 돌리고 선생님은 그 사범대 나왔는데 사범대 풍물패였어요. 풍물패, 사물놀이패. 걔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동아리 서클이겠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봉산탈춤 공연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민노인은 고민 끝에 이랬어. 왜 고민했을까? 고민. 북치는 거 싫어하거든. 누가? 아들이. 아들 내외가 북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북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한다. 왜? 자기는 북치고 싶겠죠. 자, 그날 밤 민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자, 그날 밤 언제입니까?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자, 공연이 끝난 후에 민노인은 깊은 잠을 잤다. 숙면을 취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잠을 푹 자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겠죠. 왜? 자기 존재에 이유가 없잖아.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도 않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강함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아까 전체 줄거리 보니까 그 영상 저번에 봤죠?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한잔 했습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했다는. 자,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 지금 북치는 일이죠. 북치는 일. 그 북치는 일이 결국 민노인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일이죠. 아이덴티티입니다. 국어 선생이 지금 뭐 영어를 써서 좀 그런데 민노인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북치는 거예요. 북치는 거. 자,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게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기분 좋았겠죠. 깰 때까지는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갈등이 고조됩니다. 갈등 고조.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성규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공연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뭐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북치는 거 싫으니까 지금 그걸 꼬드겨낸 성규를 먼저 찾아서 뭐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하는 거겠죠.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미안, 욕 나올 뻔했네.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 방문을 밀쳤습니다. 이거 참 보기 좋지 못한 장면이네요.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아버지가 좀 싫겠죠. 왜? 아무 보탬이 되지 못했는데 늙어서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어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근데 늙어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시아버지니까, 남편도 지금 자기 아버지 싫어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시아버지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어떤 말씨? 좀 약간 날카로운 그런 말씨겠죠.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자, 날카롭게 굳어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노인의 면전에서 자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보는 민노인도 이제 생각하겠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민노인의 면전에서 며느리 송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자,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치 뭐 나무라듯이 지금 얘기했어요. 나무라듯이 잘못을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도 기분 나쁘겠죠. 북 치는 게 내 웃대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다. 잘못했니? 시아버지도 지금 좀 화가 났습니다.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왜 그러면 화가 났을까? 여기 이유가 나오죠.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하가 꾸역꾸역 치솟고, 자 며느리가 자기를 죄인 다루듯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힐문한다. 이거는 이제 힐난하면서 묻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라면서 물으니까 부하가 꾸꾸역, 부하 이제 썽이 이제 꾸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이렇다. 어떻게 저까지 알았지? 여기 날개. 민노인이 가면극에서 북을 친 것에 손여사의 태도는 어떤가?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아이들 노는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제 송여사의 말입니다.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와, 이 막 나가자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며느리가. 근데 이제 며느리가 아버지 북치는 걸 싫어합니다. 아들도 그렇고. 왜? 자기들 체면을 왜냐하면 지금 이 집은 조금 중산층 이상입니다.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북치는 예전에 이제 북치는 뭐 이러는 사람들 예술가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낮잡아서 딴따라 이렇게 딴따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딴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업신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뭐 북치는 일을 엔터테이너, 예능 뭐 그런 어떤 일로 치부하니까 좀 고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린이 한 일인가요? 라고 이제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인이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아주 열심히 청하기에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북치는 사람. 그러니까 민노인은 스스로를 북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북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에도 내가 니들 체면 깎았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 있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안 죽습니다. 안 물렀습니다. 아시니 다행이네요. 하면서 딱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했어요. 송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 이제 2차전. 남편이 이제 기다리잖아. 며느리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규와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성규의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가 또 친하겠죠. 얘도 뭐 잘 사겠죠. 이 집도. 그래서 들었다. 진숙이 어머니는 민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더라도 기뜸에 있대요. 성규 어머니는 그렇게 멋있는 시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겠다며 빈정거리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뭐 진짜 빈정거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숙이 어머니가 뭐 여자들 사이에는 좀 알력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당신 뭐 시아버지 북치는 일도 하고 참 멋있어요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비꼬 가지고 그런 딴따라 같은 일을 하나 막 이런 식의 어떤 빈정거리는 말투를 덧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송여사가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숙이 엄마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그 숨은 의도 없이 시아버지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딴따라라고 이제 생각하는 송여사는 그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들은 민노인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냥 덤덤한 낯빛이다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야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물어붙였다.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성규를 사정없이 물어붙였다. 자, 여기 오른쪽에 민대찬이 송여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노인이 북쳤다는 거. 근데 왜 화가 났을 텐데 왜 민노인에게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1차적인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 1차적 잘못이 성규에게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성규를 뭐라 하는 거지. 성규를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규를 찾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성규가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 넘어가네.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을 하라고 했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기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영문을 몰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누나를 번갈아 돌리며 성규를 향해 이번에는 어머니가 차디차게 말했다. 이거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잘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뭡니까? 반어적인 거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잘한다 이런 말. 여러분들도 듣는지 모르겠는데 반어적인 잘하는 일이다. 잘 못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비꼬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네들 춤파는 성사가 안 되니?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식의 가벼운 대응이 성규의 안면에 퍼지면서 입으로는 씩 웃음을 흘렸다. 나는 또 뭐라고?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식의 가벼운 대응으로 성규가 씩 웃었단 말이야. 이게 화가 나거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너 나 놀리는 거니? 야 이거 잘못해놓고 웃어? 이 자식이 웃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마디와 달리 착 가라앉은 아버지의 음성에는 분에 떠는 사람에게 일순간 있음직한 삭지 않은 가래가 조금 끓었다. 이게 아주 격분해가지고 지금 음성이 지금 좀 변한 겁니다. 가래가 조금 끓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인상이었다. 자, 우리가 뭐 선생님도 이런 경우 있는데 학생이 이제 뭐라 하면 이제 정색하면서 얼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열을 받죠.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인상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규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웃었잖아. 너 니 잘못해놓고 니 웃음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은 게 잘못이라면 사과할게요. 내가 아버지 얘기하면서 웃었는 거 비웃음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사과할게. 근데 할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모신 건 그러나 사과할 것이 못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죠. 가치관의 차이.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북치는 일을 부끄러운 일로 보고 있는데 그 손자는 북치는 일을 떳떳한 일로 보고 있다.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북치는 게 결국 뭡니까? 북치는 일이 이제 전통이죠, 전통.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통에 대해서 뭐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전통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전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동아리도 무슨 동아리지? 탈춤 동아리죠. 탈춤 동아리.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너희끼리 하지 왜 할아버지까지 동원했느냐?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한마디 난집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로 구별돼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치는 게 왜 잘하고 잘못한 일로 이렇게 구별돼야 되노? 그건 잘잘못의 차원이 아니다. 북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누굽니까? 민노이죠. 민노인을 의미한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즉 북치는 일, 그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자기죠. 민성규. 자기는 그 민노인에게 그걸 잘하는 일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이때 한쪽 누구니까 민노인이죠. 민노인. 민노인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하다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둔다. 거기에 편승해서 일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공연이죠. 공연. 공산탈춤 공연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노?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가 매우 좀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톤을 보면 똑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말하기가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도 사실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소설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식의 선교의 말이 좀 구어체로 들리진 않아요. 좀 문어체 스타일인데, 그래서 조금 소설의 좀 사실성을 좀 떨어뜨리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화할 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여러 가지 어떤 관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이제 아들한테 니 똑똑하네. 그래 얘기하니까 이것도 반어죠, 반어. 버릇없다라는 걸 이제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게다. 네가 유혹했어. 네 잘못이단 말이야. 자,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에게 그걸 확인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자,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즉 내가 할아버지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한 관계, 그 부자지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자지간이 틀어짐.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는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북을 못 치게 한다는 거. 그 북을 못 치게 하는 그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랍니까?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성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돼, 이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규가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서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사연을 알겠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어렸을 때 보살피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미워한다라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도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싫어한다 해서 내가 할아버지 싫어하는 건 아니다. 왜? 할아버지 나한테는 잘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지 나는 할아버지 좋다 이 말이지. 아버지 싫다 해서 내까지 싫어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논리적이죠. 기특하구나. 이것도 반어입니다. 반어. 아유 참 기특하네. 이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 이 버릇없는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하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너 하의 제스처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능케 하더라만. 그러니까 이제 이 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라 합니까, 성경가?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에 아니다. 도대체 나는 할아버지와 갈등이 없었다,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하에는 무슨 하이고? 갈등은 네가 있었지. 네가 있고. 갈등은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러한 만남이죠. 다음 세대에서 즉 할아버지와 나는 그 만남이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 세대 어떤 소통, 세대 간 소통 또는 융합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소통 융합이니까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왔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게 성규가 역사에 대한 인식도 좀 있다. 사실 이제 역사가 그렇잖아요.
뭐 옹고이지신, 뭐 옛것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 모방 없는 창조 없이. 그래서 전통은 새로운 문명의 뒷받침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각 세대가 하는 역할이 조화롭게 형성이 되면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소통, 융합.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로 후려쳤다. 요즘에는 좀 체벌 합니까? 집에서? 요즘에는 잘 안 하시죠. 예전에 이거 80년대 소설이니까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많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새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어머니도 이제 새소리, 뭐 아주 그 날카로운 소리로 이제 쏘아 붙이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나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 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보고 하지 마라. 아버지 생각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마. 아버지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난 나예요. 응? 할아버지와 관계 안 좋은 건 아버지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겠죠.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도 그 마음속에 한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규가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랍니까? 아버지가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또 성규 얘기합니다.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성규 얘기해요.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 자, 이게 이제 손자가 봤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보니까 격리 또는 이해, 여기 이제 모순된 입장이죠. 격리라는 감정은, 자, 격리는 왜 시키려고 할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북도 못 치게 하고 손님들 오면 나가 있으라 하고 왜 격리시키려고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노 때문이겠죠. 어린 시절 자기를 보살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또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평생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가 감정이 있겠죠. 모순된 감정.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손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봤을 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노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손자가 성규가 민대찬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노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자, 그 아버지가 이기적으로 현실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북치는 할아버지를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생활인의 감각, 이거 뭡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좀 닳고 닳았다 해야 되나? 닳고 다른 그런 기성세대, 닳고 다른 기성세대로서
현실을 따지고 좀 이기적으로 뭐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북치는 게 우리 집안의 어떤 명예를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그 할아버지를 누르는 것이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 생애 이해한다. 나는 이해한다. 나도 아버지 이해해. 나도 아버지 이해해. 아버지가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또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북치는 할아버지 부끄러워서 할아버지 좀 가리려고 하는 거 나도 이해해. 그런데 나는 또 할아버지도 이해를 해요. 이 뜻이죠.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극도 아니다. 그건 비극도 아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즉 북을 대하는 것. 그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증오하죠.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죠. 그렇게 북을 바라보는 아버지 입장과 내 감정이 이렇게 다른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강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자, 이거는 나도 이해한다 말이지.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 증오하는 건 나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예술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말이죠. 나도 예술을 하고 있죠. 탈춤을 추니까. 탈춤 동아리니까 예술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이어받은 건 이제 손자가 되겠죠. 할아버지, 손자. 뭐가 이제 이어졌습니까? 예술 혼이 좀 이어져 왔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예술을 완성했니? 뭐 이 말이죠. 예술을 완성했냐면 거기서 무슨 뭐 대가를 이뤄가지고 뭔가 뭐 문화재가 되고 뭐 큰 보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제 일종의 현실적인 어떤 성공이죠.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 성공. 그 현실적인 성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 성공을 했냐? 아버지까지 냉소가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뭐냐?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인식하기 나름. 아버지가 생각하는 무슨 뭐 문화재가 되고 인간 문화재가 되고 보수를 많이 받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대통령 훈장 받고 이런 거,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성공이라 할 수 있잖아.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도. 자, 그래서 이렇게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할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손자는 할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 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예술혼을 따라서 살았고 그 예술혼을 달성했겠죠. 그게 남한테 뭐 돈을 얼마나 받든지 인정받는지 그건 상관없다. 현실적으로 성공했는데 상관없고 할아버지 인생에서 그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매우 넓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북은 곧 누구를 나타낸다? 할아버지다. 북을 부정하는 건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거다. 자, 방 안에 민노인이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건 그때였다.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였는데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욱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민노인 쪽에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객질렀다. 성규에게만 소리를 객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에게 직접 뭐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로 누굴 뭐라 하는 겁니까? 성규를 나무라고 있다. 자,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야단칠 수 없으니까 대신 성규를 야단치고 있다 해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다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나무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성규를 나무라고 있다. 금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제 방으로 돌아가던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마주쳐 재빠른 웃음을 보냈다. 음목꾼끼리 신호가 탔다. 이거 이제 할아버지를 말한 거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참 성규가 매우 좀 철든 모습을 보입니다.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후였다. 뭐 이런 일주일쯤 무슨 일이 터졌다. 이 독자의 호기심이 이제 유발되는 그런 서술 방식입니다. 호기심이 것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성규의 친구로 짐작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송 여사는 대뜸 신음으로도 착각할 만한 의미 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내 펄쩍펄쩍 뛰었다. 뭐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고. 큰 사건이네. 데모가 잡혀갔다. 언제 어디서? 지금 어딨어? 일 어쩌지? 일 어떡한다지? 송 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급히 서두르다가 지갑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민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매달리는데도 수경은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성규의. 민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왜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매달리는데도 누구 신경질만 돋으냐는 투에 왜 많이 말 남기고 사납게 물었다. 이거 누구한테는? 누구 신경질만 돋으냐는 투에 왜 많이 말. 이게 바로 이거지. 난들 아니 가봐야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수경이한테 한 말보다는 민노인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손자가 그렇게 데모하다 잡혀간 것도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어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또는 할아버지가 그런 그 체제에 반하는 그런 기질을 내 아들한테 은연중에 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 아까 얘기했지만 북을 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일에 반하는 일이잖아. 데모도 그렇죠. 기존 기존 사회에 대한 어떤 반골 기질로 인해서 데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골 기질이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성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데모로 붙잡혀 간 게 할아버지 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민노인에게 이제 원망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사뭇 삐뚤어져 있었다고 느낀 민노인의 가슴에도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것이겠다. 왜? 구멍이 뚫릴 때 이제 아주 그 가슴이 내려앉았다? 뭐 이렇게 또는 뭐 가슴이 공허해졌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가슴이 왜 구멍이 뚫렸을까? 덜컥 내려앉은 거죠. 왜? 민노인도 생각합니다. 자, 민노인 생각. 우리가 민노인 생각을 유추한다면, 아, 손자가 나를 닮았구나. 손자가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순탄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민노인도. 손자가 나를 닮았네. 자, 아들 내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민노인은 수경이를 시켜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홀짝거렸다. 왜? 술을 왜 먹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자기 손자가 자기 때문에 잡혀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먹습니다. 또는 걱정되어서 손자가, 또는 또 미안해서 손자에게,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고통, 걱정, 미안, 이런 어떤 감정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치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채를 잡았다. 자, 이제 어떻게 북을 치는 거죠. 북을 친다. 그 어떤 걱정과 미안, 고통, 그런 걸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북을 칩니다. 뚝딱 둥둥 뚜둥둥 뚝딱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 교대로 쳐다보고 그전 모양 궁상 맞다는 타박을 하지 않았다. 자, 예전에는 이제 그 수경이가 할아버지 북 치는 걸 뭐라고 생각해서 궁상 맞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수경이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경은 할아버지
이해를 못한다. 성교는 하는데 수경이는 못하거든. 저 궁상 맞은 거 말라하지. 고루에 빠진 거 옛날 거 저거. 그럼 예를 들면 일렉 기타 치고 뭐 이러면 어떻게 수경이가 막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북 치고 이러니까 저거 왜 하노 이상.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뭐 수경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궁상 맞다는 타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소곳이 민노인 옆으로 다가앉아서 엉뚱뚱뚱한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이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엉뚱깽뚱한 질문이. 북으로 팝송 반주, 이게 팝송은 좋아하겠죠. 누가? 수경이가 80년대 팝송 많이 유명했으니까 팝송. 그러니까 이 팝송에 북을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경이는 이제 팝송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은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경아, 이거 맞네. 북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팝송은 좀 자기는 잘 듣고 좋아하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죠. 수경아, 네 오래비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자, 나나 이 북과 잡혀간 게 붙들려 간 게 관계가 있다. 왜? 자, 나옵니다. 둥둥둥둥 딱딱.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수경이는 아무 상관. 수경이는 아직 어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북이 무엇을 상징하며? 북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며? 북은 예술원, 그 다음에 반골기질. 반골기질이 뭐냐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반골기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역마살. 북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성규도 집에 있지 못하고 데모해서 잡혔으니까 이제 경찰관으로 경찰서로 잡혀갔죠.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역마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날 닮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 저와는 4살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를 푹 빠져있고 솔직히 저는 작은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을 이해하는데 나는 이해 못하겠다. 저는 잡음으로 들린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는 누굽니까? 성규. 아버지가는 수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집안이지만 그 DNA를 어떻게 할아버지는 성규, 아버지는 수경 이렇게 되겠죠. DNA는 뭐 또 다르게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니까. 자, 오빠는 할아버지 북소리에 푹 빠지고 솔직히 저는 자원 들려. 그 차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나를 닮은 것 같아.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떠돌이의 삶, 방골의 삶, 예술 지향의 삶을 담은 것 같아. 역마살과 대문 어떻게 다를까? 딱 두둥 딱.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수경이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제 말을 들은 둥 만둥하시고 손녀의 3살 그림을 한 옆으로 세채쳐 놓으며 민노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더 크게 북을 두드렸다. 민노이는 좀 보니까 북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북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정도의 완전한 어떤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작품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주제하고 이런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서 이번 시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은 다음 영상 선생님이 찍을 기회가 되면 이어서 좀 찍고, 또 안되면 지금 요렇게라도 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뒤에까지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이걸로 흐르는 북에 대한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삶을 이제 각각의 가치관을 봤잖아요. 전통지향의 삶,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관, 현실을 더 생각하는 거, 이상을 더 생각하는 거, 또는 뭐 떠돌아다니는 삶을 지향하는 거, 정착된 삶을 지향하는 거, 이 몇 명의 등장인물만으로도 아주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연상이 되고 또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이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술이 너무 좋아서 처자식을 두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러면서 이제 늙어서 돌아와서 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민노인에 대한 삶, 이것도 이해 가능하고, 아버지 없이 신문 배달하면서 어렵게 큰 민대찬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는 이유도,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이유도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며느리의 입장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 그 다음에 성규도 그런 그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또 같은 예술을 좀 지향하는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도 이해하는 어떤 성규의 삶. 그 다음에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팝송은 좋아하지만 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북으로 대표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경이의 그러한 아직 그 젊은 나이에 그러한 어린 나이에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인간의 모습인데 다 이해가 되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이 문학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선생님도 또 이 교과서도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많이 접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거 이제 잠깐 얘기했고, 제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재 정리. 자, 이거 필기합니다. 허르논부. 자, 요거 문학과 매체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이거 다. 자, 이런 거 다 적어야 됩니다. 단편 소설. 아주 짧습니다. 세태 소설. 1980년대 사회의 세태를 잘 드러낸다. 왜? 그 전통과 어떤 현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의 변동, 전통 지향의 사회에서, 그 전통의 사회에서 현대적인 사회로 변해가면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80년대의 세태를 잘 보여준다. 성격, 사실적이다, 비판적이다. 시점은 전시작가 시점. 배경은 1980년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 제재는 북. 주제는 예술 홍가.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예술 홍가. 인간의 본원적 삶에 대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나타난다. 특징, 중심 소지를 통해, 즉 북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 현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갈등의 해소를 제시하지 않는다 말이야. 이 작품이 아까 그렇게 끝났단 말이지. 갈등의 해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준다. 누구의 가치관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쯤 되면. 그거보다는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해가 더 필요한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 작가가 각자 이제 여운을 주면서 이제 끝이 냈습니다. 자, 제재 구조 한번 가봅시다. 구조. 저 구조는 발단.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민노인은 아들의 반대로 집에서 북을 마음대로 치지 못한다. 전개. 민노인은 민성규의 부탁으로 탈치운 공연에서 북장단을 맡기로 했다. 자, 갈등이 조금씩 생길랑 말랑합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갈등이 이제 고조됩니다. 민노인은 탈치운 공연에서 북장단을 치면서 감동과 신명을 느꼈다. 절정. 민노인은 북을 친 일로 송여사에게 책망받고 민성규는 민대천과 갈등한다.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결말. 민성규가 데모로 잡혀가고 민노인은 북을 치면서 자신의 역마살과 손자의 데모가 닮았다고 생각한다. 절정 결말 부분이 교과서 수록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지? 작품 클릭. 이거 한번 볼까요? 봅시다. 80년대 사회. 이 푸른 운북의 작가 최일남입니다. 이상문학상 탔어요. 아유, 유명한
그러한 상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예술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우리 가족 앞에서는 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민노인의 현실적 가치와 체면 중시. 서클에서 봉산탈춤 발표회를 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주세요. 네 애비가 난다. 자, 예술원을 존중하는 손자 민성규, 이게 다 가치관의 차이죠. 공통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일반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한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할아버지 예술원도 이해하는 성규. 자, 북은. 자,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노인과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대천이 갈등하는 계기, 세대 간 단절의 원인이면서 북은 민노인과 민성규를 이어주는 역할. 북은 또 세대 간 단절이지만 또 세대 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북은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를 부정하지만 손자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민노인의 북소리가 이어진다. 이거 이제 할아버지의 북이 손자의 북으로 이어진다라고 제목이 흐르는 북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화합, 소통의 가능성을 여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흐르는 북이라고 지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수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